미국 증시가 연방정부의 부채 협상 난항 등으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협상과 양적 완화 축소 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증시 하락을 부추긴 원인이었습니다. 이날 발표된 미국 경제 지표는 호조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증시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다우지수는 0.4% 내렸고 S&P 500 지수는 0.27%로 하락하며 닷새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전날 소폭 반등했던 나스닥 지수도 0.19% 하락하며 하루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유럽 증시가 반등 하루 만에 다시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경제 지표가 양호했지만 미국 부채 한도 상한 증액 협상을 둘러싼 우려가 지수를 대체로 끌어내렸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각각 0.3%, 0.01% 하락한 반면 독일 증시는 0.01% 상승했습니다. 미국 상원이 전 국민 의료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오바마 케어 시행 예산을 포함한 개정 임시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절차 표결은 찬성 100표, 반대 0표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절차 표결은 특정 안건에 대한 토론을 마칠지를 판단하는 투표로 100명의 상원 의원 가운데 60명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해 찬반 투표에 붙이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이 예산안에 대한 상원 표결은 빠르면 27일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원이 보낸 잠정 예산을 상원이 늦어도 29일까지 처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오바마 케어 예산을 복원한 잠정 예산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의 8월 내구재 주문이 전월에 비해 0.1%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직전월 8.1% 감소해서 급선회한 것으로 보합을 기록할 것이라던 시장 전망치도 상회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주문이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달 자동차 주문량은 전월에 비해 2.4% 상승한 463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2007년 12월 이래 최고 상승폭입니다. 아울러 8월 미국의 신규 주택 매매 건수는 연율 기준으로 전월 대비 7.9% 늘어난 42만 100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1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직전월 14.1% 감소보다도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잭루 미 재무장관은 25일 지난 5월 정부 부채 한도 상한선에 도달한 이후 재무부가 취해온 특별 조치에 따른 자금 조달도 다음 달 17일이면 모두 소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날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이같이 밝히며 긴급 조치를 통한 대출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 16조 7천억 달러인 부채 상한을 당장 증액하지 않으면 현금 지출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현금 보유가 충분하지 않으면 미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빚을 갚는 게 불가능한 상황을 맞게 된다며 정부가 빚을 갚지 못하면 그 결과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25일 정부 부문의 공공지출을 최대한 억제해 재정지출을 150억 유로 가까이 감축하는 한편 판매세 인상과 추가 세수 확대를 통해 90억 유로의 세수를 늘린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해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다만 연금개혁 부진 등으로 인해 유럽연합의 강한 인상을 주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계 세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점에서 자국 내 반발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미국 정치가 전 세계 금융시장에 또 한 번 불안을 낳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닷새 연속으로 하락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날 발표됐던 경제지표는 여전히 양호한 상황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의 재정협상이 여전히 난항을 보이면서 투자 심리는 여전히 불안한 가운데 움직이고 있는데요. 다우지수가 0.4% 정도 내렸고요. 전일 S&P 500 지수가 1700 아래로 내려가더니 또다시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소폭 내렸고요. 그에 앞서 마감됐었던 유럽 증시도 혼조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낙폭은 큰 분위기가 아니지만 이번 주 들어서 조정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 마감 소식 정리해보면서 흐름 분석해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1부 출발합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과 부채한도 협상을 두고 벼랑 끝 대치에 들어갔습니다. 한동안 출구 전략에만 신경 썼던 금융권은 다시 미 의회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글로벌 증시 마무리부터 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뉴욕 증시는 닷새 연속으로 내리는 거고요. 전일 반등했었던 유럽 증시도 혼조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제 그제는 이제 그 나스닥 지수가 조금 올랐었는데요. 예. 그렇지만 다른 지수들은 계속 현재 떨어지고 있는 상태가 이번 주 내내 지속이 네. 되고 있습니다. 역시 이번 주는 의회 표결 관련된 이 숙제가 계속적으로 뉴욕 증시의 발목을 잡는 이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다우지수 마이너스 0.4% 내려갔습니다. 15,273으로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도 0.19%가 하락한 3,761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S&P 500 지수도 0.27%가 내렸습니다. 1,692로 하락이 됐는데요. 엊그제 나스닥이 강보합세 정도를 유지를 했지만 S&P 500 지수와 다우 지수는 이번 주 내내 힘을 못 쓰는 이런 형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달 말까지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공화당과 민주당 안이 각각 제각각 현재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부채 한도 상향 이 문제도 다음 달 중순까지는 그 해결을 봐야 될 텐데요. 이것도 계속적으로 현재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제 지표는 그나마 좋았습니다. 미국의 8월 신규 주택 판매 계절 조정을 감안한 수치가 7.9% 오른 것으로 전월 대비 비교적 좋은 수치가 나왔는데요. 7월에는 14.1% 대체적으로 좀 큰 폭의 조정이 있었는데 다시 원상태로 복귀되는 이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8월 내구재 주문도 7월보다는 0.1% 큰 변동이 없었지만 7월에 8%가량 급락세가 나타난 부분에서는 다시 원상 복구되는 이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럽 증시도 혼조세를 이어갔습니다. 역시 미국이 의회의 그 내용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현재 글로벌 증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영국의 FTSE 지수는 0.3%가 내렸고 독일의 닥스 지수는 0.01% 상승을 했습니다. 프랑스의 캬크 지수도 0.01% 하락하는 등 독일과 프랑스의 지수는 엊그제와 큰 변동이 없는 수치가 계속적으로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아시아 증시도 이런 그 뉴욕의 의회 협상 이런 부분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비교적 부정적 그 요소로서 작용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앞서 마감된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부터 정리를 해봤고요.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이 결국 연방정부 부채 한도 상향, 내년 예산안 절충에 막판까지 이를 전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제 학습 효과가 있어서 막판에는 어떤 형식으로든 이 부분이 이제 해결이 될 것이다. 그렇죠. 해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오바마 대통령과 잭루 그 재무장관은 초조한 그런 그 기운을 계속적으로 현재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원에서 그 민주당 안이 이제 그 본안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요. 그 현재로서는 이 안이 통과되더라도 하원의 이 안에 대해서 하원이 이에 대해서 어떤 그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를 물어야 되고 하원이 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의사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 좀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이제 상원에서 절차 표결은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요. 어제 상원의 공화당 의원인 테드 크루즈 의원이 이른바 필리버스터죠. 오바마 케어에 대한 비판을 21시간 동안 그 연단에 서서 시간을 지연시키는 등 이런 방해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보면
이 상하 양원에서 각자의 안이 어떻게 절충안을 가져갈지 이런 부분도 다소 미지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투자자들은 학습 효과 때문에 비교적 지수의 변동폭은 크지 않고 있는데요. 네. 그렇지만 민주당의 차기 대선 후보로 현재 거론이 되고 있는 힐러리 클린턴은 만약에 10월 1일까지 내년 예산안이 처리가 안 될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정부 기능이 마비가 되고 이에 더불어서 부채 한도 상한 협상이 다음 달로 바로 닥치기 때문에 의회가 제 기능을 다해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가 잘 봉합이 되느냐 여부가 다음 주 초반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난달에도 공화당 의원들에게 부채 한도 상한 협상에 관련해서 협조서를 보냈던 잭 루비 재무장관이 이번에 또 다시 경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달 10월 17일이 되겠죠. 이때면 국가 디폴트 사태에 빠지게 된다. 구체적인 날짜까지 언급을 한 거 이번이 처음이죠. 그렇죠. 한 중순 정도 얘기를 했는데요. 예. 날짜까지 계산을 해서 네.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도 이제 한 컨퍼런스에서 부채 한도 상향 협상에 양당이 공히 머리를 맞대고 이를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다시 또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이렇게 날짜까지 다음 달 17일이면 가용 현금이 300억 달러밖에는 남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은 이 데드라인까지 그 양당이 이를 해결해 달라고 마지막 최후 통첩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미국은 부채 한도를 설정을 해서 이 한도가 넘게 되면 양당이 이를 높여가는 수순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부채 한도는 16조 7천억 달러인데요. 엊그제까지 현재 도달한 수준은 16조 4천억 달러 정도에 현재 도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걱정하는 것은 이 부분이 이제 지연이 되거나 양당이 계속적으로 불협화음을 내면서 신용등급 강등까지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우려감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무디스는 신용등급 강등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핑코의 빌 그로스 공동 CEO는 무디스의 얘기를 믿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무디스가 재무부와 같이 현재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영국의 피치사는 현재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 등급은 트리플 A를 부여하고 있지만 이것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2년 전에 미국 증시가 이 S&P가 등급을 하향하면서 증시가 좀 혹역을 겪었는데요. 이런 부분을 상정하지 않는 것을 현재 전제로 하고 있지만 아시아 증시도 어제 일본과 인도네시아, 상하이 증시 모두 내려가는 등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의회 전국의 역풍에 증시가 좀 좋지 않은 기류가 계속적으로 현재 나오고 있다는 점, 막판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글로벌 금융시장에도 계속 이와 관련해서 긴장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S&P가 중국의 경제 성장률 이제 7% 성장률을 새로운 성장 수준으로 봐야 한다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귀에는 바오바 성장 아직까지도 기억이 많이 남는데요. 이 8% 바오바 성장이 이제 거의 중국 현지에서도 많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앞으로는 7% 정도를 적정 경제 성장률 목표치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새벽에 뉴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폴 그루반드 S&P 아시아 태평양 수석 이코노미스트인데요. 특히 이 7%라고 다시 이제 제시를 하는 부분은 현재 5세대 지도부인 시진핑과 리커창 체제가 기존 4세대 지도부인 후진타오 원자바오 체제에서 7.5%를 그대로 현재 준용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7%를 상정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림자 금융이라든지 금융시장의 구조 조정을 함께 병행하면서 부패 척결과 대규모 돈을 풀어서 하는 경기부양 카드는 현재 꺼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스무스 오퍼레이팅 이런 부분에서 경제 성장도 이런 체질 개선이 나타내는 이런 흐름으로 현재 해석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제5세대 지도부는 향후 10년간 중국의 GDP를 2배 규모로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 평균이 7.2%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 향후 5년간은 7% 중반 수준, 그 다음에 차후 5년간은 7% 언저리 수준으로 해서 7.2%를 맞출 수 있는 이런 보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트로이카 실사가 진행 중인 그리스가 올해 경제 성장률 부담은 조금 덜게 됐다고 하는데요. 무슨 얘기인가요? 현재 그 트로이카 실사단이 들어가서 그리스 그 정부와 그 그리스 경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한 3.8% 마이너스 성장률입니다. 마이너스 3.8 정도에서 마이너스 4%로 조금 양보를 했습니다. 기존의 구조조정을 그대로 유지를 할 것을 주문하면서 조금은 여유를 두는 이런 그 흐름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2분기 때 그리스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3.8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심 그리스는 이 정도 수준으로 다시 좀 올리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4% 마이너스 성장률 수준으로 트로이카 쪽이 양보를 했습니다. 1분기 때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5.6이었으니까요. 2분기 때 많이 나아지고 있지만 이렇게 경기 회복세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는 계속적으로 이 구제금융을 받았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긴축을 이행하고 정부의 자산을 매각해야 되면서 구제금융의 요건들을 맞춰가야 되는 이런 어려운 흐름들이 향후에도 몇 년간 지속이 될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플러스 성장보다도 구조조정을 잘 수행해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을 트로이카 현지 실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주문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진단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준의 골드박스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 김용준 전문위원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가 결국 전일에는 이태원선을 이탈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투신권을 중심으로 기관의 매물이 확대되면서 결국에는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어제장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일단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금 투신의 이제 매도 강도가 좀 상당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투신의 매도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이제 펀드 환매에 따른 투신의 매도 강도가 강화되고 있는데, 일단 단순한 펀드 환매로만 지금 보기보다는 일단 투신들은 확실하게 지금 어떤 차익 실현 쪽의 어떤 방향으로 좀 진행되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제 이탄선에 완전히 안착하기에는 조금, 지금 현재 당장은 좀 부담스러운 상태이고요. 전체적으로 장은 이제 조정이 좀 시작되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아직까지도 기다리고 있는 부분들은 결국 외국인의 매매 방향인데, 어제같이도 이제 역시 외국인은 매수는 지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시장의 안전판 작용을 좀 하고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어지는 것도 이어지는 거지만, 연기금들의 매수 강도도 계속적으로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급격한 조정 가능성을, 보기보다는, 조금 완만한 조정 쪽으로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크다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그동안 이제 지수 상승을 견인했던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대형주 쪽, 그쪽에서도 특히나, 초대형주 쪽이 어떤, 초대형주 중심의 어떤 지수 방어가 좀 있었다라고 한다면,
결국 삼성전자하고 자동차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많이 약화되고 있던 부분들은 결국은 최소한 짧은 기간 조정 내지는 가격 조정은 어차피 불가피할 거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삼성전자하고 현대차를 비롯해서 다른 대형주들, 그러니까 조선, 철강 이런 쪽의 어떤 종목군들도 전일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약세 분위기를 좀 이어가면서 전체적인 지수는 조금 더 조정이 좀 불가피할 걸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제 전일 같은 경우도 장막판에 지수가 좀 하락폭이 좀 확대되기 때문에 결국 방어성 매수세가 다시금 유입되는 부분들은 지수의 어떤 속도 조절 측면의 어떤 부분들로 의미를 해석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봤었을 때는 지수의 조정폭을 어디 정도까지 볼 거냐. 지금 급격한 조정보다는 짧은 조정으로 일단 본다면, 상승 중에 있는 2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1980 정도는 1차 지지선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추가 조정 여부는, 결국은 이제 그 이후의 어떤 방향들을 좀, 파악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또 한 가지 나타나는 건 외국인들이 현물 매수는 이어지고 있지만 선물 매도는 지금 다시금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12월 만기를 대비한 외국인들의 지수의 방향은 위쪽이 아니라 아래쪽일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전전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 매수를 하면서 수급적인 부분이 개선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전일 같은 경우는 다시금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를 하면서 아직까지는 이쪽의 수급 기반이 완전하게 지금 하방을 잡았다라고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전일 매도 규모가 거의 한 300억대에 가까운데 이런 부분을 봤었을 때는 지수의 조정폭은 크지 않았다는 것은 일단 긍정적인 의미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실 부분에서 좀 집중적으로 좀 점검을 해야 될 것이 이제 전일 나왔던 얘기입니다. 중국 정부가 2017년도까지 전기차를 20만 대 정도까지 보급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관련주들이 이제 급등을 보였었습니다. 대표적으로 LNF 같은 게 이제 상한가를 진입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전기차 관련 종목의 대부분의 종목이 좀 강세를 보이면서 전기차 관련 쪽은 계속적인 지금 호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중국 쪽도 전기차에 대한 부분을 확대하겠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조만간 이제 미국에서 이제 테슬라가 이제 시동을 걸었고, 그리고 이제 BMW니 기타 등등이 이제 전기차에 대한 생산 확대가 지금 거의 지금 방향을 좀 잡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국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기차가 한 대 정도 보급돼 있는데 추가적인 모델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결국은 이제 자동차의 싸움은 이제 전기차 내지는 친환경 에너지 쪽의 방향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자동차에 대한 미래가 좀 결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생성기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본격적인 어떤 성장하기 위한 초기 국면에 대부분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에 대한 부분은 당장은 실적이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지는 않겠지만은 점진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쪽에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또 한 가지 맞물려서 좀 봐야 될 게 이제 LED 쪽인데요. 전일 포스코 ICT 같은 경우는 중국 화웨이 그룹하고 LED 합작사를 설립하면서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는 자회사를 통해서 LED에 대한 부분을 2015년도까지 약 5천억 정도의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어떤 그림을 좀 그리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화웨이 그룹과의 연결은 LED에 대한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고요. 그럼에 따라서 이제 아직까지 저평가 영역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러나 계속적으로 주가는 우상향 패턴을 보이면서 최근에 긴 기간 조정을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상승 패턴으로 좀 전환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투자 전략이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외국인들이 과연 그러면 지금 지속적으로 사고 있는데 얼마나 더 살 수 있냐라는 거에 관련해서 분석 자료들이 좀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추가적으로 한 5주에서 6주 정도의 매수 여력이 남은 걸로 일단 판단을 하는데 그렇게 보는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 관련 4대 주요 펀드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한국 비중을 과거에 이제 가장 높을 때가 이제 8.2%까지 형성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바닥권에서 형성됐던 비중이 7.4%까지 좀 낮아졌던 부분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7.4%에서 8.2%로 매수력을 높인다면 총 매수할 수 있는 규모가 15조 4천억 정도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그중에서 최근에 집행했던 자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본다면 한 5조에서 6조 정도의 추가 매수량은 좀 남은 것 같기 때문에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완전히 국내 시장에서 매도로 돌변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다만 국내 증시에서 지금 몇 가지 그 주요 변수 중에서 좀 부담스러운 요소들이 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이라는 부분인데요. 환율이 지금 1070원대까지 왔으니까 일단 1100원이 무너진 상태에서 만약에 환율이 정말 1000원대 초반이라든지 1000원이 붕괴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국내 증시에는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환차익을 노리는 헤지펀드들의 어떤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지만 지금 지나치게 워낙 강세 현상들은 시장에서 이제 긍정적인 요소를 받아들이기는 어렵기 때문에 향후 환율에 대한 변수가 국내 증시의 주요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크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환매입니다. 토신을 중심으로 한 환매 규모, 그러니까 2,000포인트대는 적극적인 현금화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들이 이 부분들이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암호를 받아주고 있다고 하지만 굉장히 지금 부담스러운 지금 상태에 지금 놓여 있는 걸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여건은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최악의 상황은 아니라고 하지만 전반적인 여건들은 대외적인 여건 그리고 대내적인 여건 부담스러운 상태이죠. 물론 대외적인 여건은 결국은 이제 미국의 부채한도 증액 협상 이 부분이 지금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앞부분에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 여건들 같은 경우 방금 말씀드린 환율과 환매에 대한 부분 그리고 외국인들이 이제 산다고 하지만 살 수 있는 규모는 이제 제한될 거다라는 것이 부담스러운 요소로 좀 작용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장은 당분간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형주에서.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 새로운 방향성이 제시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공격적인 어떤 포트를 형성하기는 좀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게 전반적으로 향후 장은 세 판짜기를 위한 어떤 포트폴리오 정비 작업의 마무리 국면으로 일단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세 판짜기에서 어떤 전체적인 방향들이 이번 주 중 아니면 9월 중에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일단 보고 그런 관점에서 전체적인 장의 흐름들을 좀 지켜보시면서 향후 진행될 수 있는 종목별 수익률 게임에 좀 대비하는 장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현재 시장 분위기 원화 강세 그리고 펀드 환매가 부담이 되고 있지만 조정은 좀 단기적인 조정으로 기간 조정 성격이 띌 가능성이 있다. 1980 정도로 조정선을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는 이 시기를 세판짜기를 위한 과도기로 보고 대응해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용준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전략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은 그동안의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 동향에 대해서 파악해보면서 특징주까지 관심 종목으로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 함께 마련하고 있는데요. YG인베스트의 심규현 대표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 한 주 동안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국인과 기관, 거래소 쪽에서는 어떤 특징을 보였나요? 네, 우선은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세 보이는데 종목별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현대차라든가 현대모비스, 현대중공업 쪽으로도 앞서 말씀드린 종목 이외에도 매수세 확대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반면에 매도한 종목 같은 경우에 신도리코, 대한항공, 포스코, NH엔터테인먼트, LG이노텍 쪽으로 매도, 기관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 대한항공, KB금융, 포스코, 고려아연 쪽으로 매수, 반면에 삼성전자, 현대차, 네이버, LG디스플레이, SK텔레콤 쪽으로 매도세 보였기 때문에 경기 민감 관련된 시총 상위 종목군 중심으로 해서는 기관보다는 외국인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이끌어졌다라고 정리드릴 수가 있겠고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과 기관 엇갈린 시각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속이 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갤럭시 노트 3와 관련된 부분 애플처럼 신제품 출시 기대감이 높아질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약간은 지금 시점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라는 거 아이폰 5S가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그런 판매 실정됐지만은 갤럭시 노트 3의 판매량도 지금 시점 무조건적으로 호언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전기전자 업종 내에서 현재 가장 수급이 좋은 종목이라고 한다면 SK 하이닉스를 들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주가 역시나 3만 원에 대한 부담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면 분명하겠지만은 4분기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감 그리고 최근에 디램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고정 가격 상승 기대감이 좀 나와주면서 전체적으로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조금씩 높아가고 있다는 거, 여타 다른 전기전자 업종 내 다른 종목군들 상당히 실적 전망치가 내려가는 것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정리드릴 수가 있겠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상품 관련된 종목군들 특히나 고려 아연 같은 종목 쪽으로 매수세 확대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만큼 전체적으로 달러와 강세 흐름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좀 약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달러와 약세 상품시장 강세 흐름을 예측을 하면서 기관 상품 관련된 종목 쪽으로 관심 갖는 것이 아닌가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 아직까지는 IT, 자동차, 조선 쪽,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 쪽으로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 말씀해 주시면서 그 가운데 SK 하이닉스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 기관 어떤 종목 많이 사고 팔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서울 반도체라든가 게임비, CJ 오쇼핑, 셀트리온, 파라다이스 쪽으로 매수, 반면에 KG 이니시스, 위메이드, 루멘스, 시젠, 덕산, 하이메타 쪽으로 매도세 보였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도 SM, 아미코젠, 인터파크, 조이맥스, 메디톡스 쪽으로 매수, KH, 바텍, SFA, CJ 오쇼핑, 덕산, 하이메탈, 서울 반도체 쪽으로 매도세 보였는데 셀트리온에 여러 가지 좀 악재 요인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러브콜 들어옴에 따라갔고 최근에 제약바이오 관련된 업종군들 나름대로 이 셀트리온과 함께 강세 흐름 보였다는 거 기억을 하실 필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결정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외국인 시각이 조금씩 변화가고 있다는 거, 그동안 지속적으로 강세 흐름 보여왔던 측면에 있어서는 약간은 불안 요인도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횡보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 있어서도 메디톡스 같은 종목군들 신제품 출시 및 상용화 그리고 대중화 그에 따른 수출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서 전체적으로 수급이 빠르게 개선됨에 따라 신고가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코스닥 시장 테마주들 빠르게 지금 시점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지만은 신고가 행진을 보이고 있는 그런 종목에 있어서는 테마주 흐름보다는 약간 실적 개선주가 눈에 띄는 상황이 점점점 나오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테마 쪽보다는 실적 개선 종목으로 중심으로 담는 게 좋겠다라는 전망까지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그렇다면 개인은 코스피, 코스닥에서 어떤 종목들을 많이 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개인 같은 경우는 LG 디스플레이라든가 그리고 LG전자, 현대신라, KT, 포스코 쪽으로 매수, 반면에 코스닥은 XK 브로드밴드, KG 이니시스, KH, 바텍, 시젠, SFA 쪽으로 매수세 보였습니다. LG그룹 관련된 전기, 전자 관련된 그룹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매수세 보이고 있다는 거, 아무래도 애플과 관련된 영향이 좀 지난 한 주 많지 않았나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레저 산업에 대한 개인들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적으로 추석 연휴 전이든 이후든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모습 보였습니다. 또한 바이오 관련된 기업군들 앞서 셀트리온 말씀드렸는데 시젠이라든가 젠백스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좀 호재성 재료가 나옴에 따라 갖고 지지부진한 흐름 속에서 약간 개인들에 대한 관심도가 쏠리고 있다. 하지만은 제약 바이오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워낙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관련된 업종군들로 접근하실 때는 약간은 좀 리스크 관리가 꼭 병행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개인의 수급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특징을 본다면 지금 사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이 있는지 관심 종목 들어볼게요. 네, 우선은 외국인과 기관에 있어서 최근 들어가고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종목 대한항공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는데, 재상장 이후에 외국인들에 대한 매물이 크게 나왔지만은 그 이후부터는 꾸준하게 매수세가 다시 한번 유입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매도 상위 종목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최근 추세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매수 종목으로 전환되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기관에 꾸준한 매수세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항공업계 여객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려감 나오고 있지만은 화물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실적 턴 어라운드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객은 안정적으로 수요 창출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화물까지 수익성이 개선돼 준다라고 한다면은 업황 바닥 확실하게 다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대표적으로 원화 강세 수혜주로서의 항공업종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화질에 대한 변동성이 약간 커짐에 따라 갖고 원화 강세에 대한 얘기가 나올
나올 때마다 이 항공업종은 수혜 종목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리아 사태라든가 이러한 문제가 약간은 좀 완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유가도 약간 급락하는 흐름이다. 따라서 영업 환경이 개선돼 준다라고 한다면 당분간은 상승률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38,500원 부분에서 매수하신다라고 한다면 목표가 4만 원 나일 때까지 한번 다음 주 노려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면서 손절가 37,000원만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의 추세에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 높은 종목이다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까지 노려볼 만한 종목으로 주셨습니다. 대한항공이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개선되고 있고요. 원화 강세 수혜도 예상됩니다. 이 종목 4만 원대까지 공략해보자. 지금 가격 진입 가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규현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색다른 시각으로 글로벌 이슈들 그 숨은 의미를 파헤쳐보는 시간 함께합니다. 김동섭의 일당백 함께하는데요.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 이 자리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동섭의 일당백 그 첫 번째 라운드부터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양적 완화 축소 시기가 내년 1월 벤 버냉키 연준 의장 퇴임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네, 그동안 이사님의 의견도 이러했습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시기, 새 연준 의장 옐런 부의장이 바통을 이어받는 내년 1월을 고려해 본다면 결국 연내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결국 내년이 될 것이다 라는 의견이셨었는데요. 계속해서 좀 양적 완화 축소를 시장에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네. 경제 성장률이 GDP 성장률도 사실은 그 산정 방식을 좀 바꿔서 GDP가 좋게 나왔지 원래대로라면 지금 미국 1%대 성장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본다면 사실 크게 성장했다라는 건 좀 어렵고요. 또 지금 실업률도 7.3%지만 그 구직 포기자가 너무 많아서 이걸 산정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걸 진짜 믿을 수 있겠냐라는 부분이 또 있고요. 또 미국에는 지금 정부 예산하는 문제라든가 정부채 상환 문제로 인해서 지금 계속 한 며칠째 4일째 조정을 주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을 본다 그러면은 지금 그나마 그 시장에서 시장을 지탱해주고 있는 역할을 했던 것이 FRB의 통화정책인데 이걸 거둘 수 있겠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거기다가 벤 버냉키 의장이 그 임기를 마무리한다라는 것을 뭐 연초부터 시장에 돌았고 그것이 내년 1월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 임기 내에 정책이 바뀔 수 있겠냐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통 전임자가 가진 임기는 전임자 끝날 때까지는 거의 가져갑니다. 물론 임기가 길면 중간에 바꾸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바꾸기 힘들죠. 왜냐하면 임기가 바뀌기 전 뭐 한 몇 개월 전에 그 정책을 바꿔서 차기 의장이 그 수행해야 될 정책을 여기서 다 마련해놓고 그거대로 그냥 가라는 식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차기 의장이 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벤 버냉키 의장이 계속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그 양적 완화 축소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오류다라고 저는 계속 판단하고 있었고 그렇다면 결국에 가서는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부분은 차기 의장이 되면서 진행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내년 2, 3월이 정확하다라는 거죠. 문제는 이제 차기 의장이 비둘기냐 매파냐에 따라서 양적 완화 축소가 빨라지고 느려지고 차이는 있을 수 있죠. 근데 지금 시장에서 대두되고 있던 썸머스가 이제 스스로 고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넷 옐런인데 자넷 옐런은 완전 고용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입장으로서는 지금 양적 완화 축소가 쉽지가 않죠.
아마 자기 임기 만약에 잔해 델런이 된다면 자기 임기 내 양적 완화를 더 오래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 고용을 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실업률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을 감안했을 때는 아마도 양적 완화 축소가 올해는 쉽지 않다라는 걸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 부분을 또 사실 어느 사람도 얘기를 했죠. 근데 이 얘기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 자꾸 양적 완화 축소를 대두시키는 것은 저가의 물량을 잡기 위한 그런 전략 정도로밖에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국 시장이 정말 큰 버블이 오기 전에 물량을 잡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 중에 하나로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연준 의장의 교체 시기도 그렇지만 미국의 경기 회복 자체도 아직은 시기상조다 말씀하시면서 지금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가 언급되는 것 자체가 문제다 지적하셨습니다. 일단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 자체도 잠정치가 1%대에서 이제 수정치가 지난달에 2.5%로 나왔었죠. 이에 환호를 했었는데 일단 오늘 밤에 이제 확정치가 공개가 됩니다. 이 또한 2.7% 수준으로 나올 것이다. 기대가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이 또한 실질적으로 본다면 1% 정도 수준이다. 여전히 아직은 부진한 상황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라운드 출발합니다. 월가 비관론자들이 잇따라 중국의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아 주목됩니다. 마크 파버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조만간 연평균 4%로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7% 정도로 현재 평균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4%로 조만간 떨어질 것이다라는 마크 파버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일단 신용에 의존한 성장을 여기서 다시 한번 지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중국이 그 신용 경색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신용 팽창하는 과정에서 유동성의 문제로 인해서 지난번에 사실 1일자 은행 간 금리가 뭐 14%까지 뛰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중국 경기가 계속해서 10년 동안 고성장을 하다가 7%가 떨어졌기 때문에 4% 가능성을 언급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거 하나는 확실히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진국이 되면 경제 성장률로 7%는 불가능합니다. 네. 항상 보면은 아마 미국, 영국, 프랑스를 봐도 연간 성장률 뭐 2.5%, 맥스 4%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 0%대까지 갔다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중국으로 본다 그러면 중국이 선진국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아니오가 맞죠. 인구가 너무 많고 땅덩이가 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경제 규모로 얘기하지만 1인당 소득으로 계산해 본다면 정말 선진국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죠. 후진국입니다. 그럼 현재 개발도상국과 똑같은 입장이죠. 이제 힘이 세다 보니까 이제 중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선진국으로 들어가게 되면 결국 4%대 떨어집니다. 근데 이 부분을 본다 그러면 맞을 수 있죠. 문제는 조만간이 아니라는 거죠. 예. 적어도 10년이나 15년은 지나야지 아마 4%대 모습을 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은 마크 파버가 너무 빠른 판단을 한 것이 아닐까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중국은 7%대 그 7.5%의 그 정부 목표치가 아마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 중국은 땅이 크지만 인프라 구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시화 작업을 진행하는데 약 30조 위안을 정도를 2015년도까지 그 공공투자에 투자를 한다고 하죠. 이런 부분들을 본다 그러면 당분간은 계속 7%대 유지가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이제 한 어느 정도 그 정말 선진국 반열에 들어갈 정도의 경제 성장이 되면 그때는 4% 틀림없이 간다.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아마 중국은 경제 성장을 계속하면서 그동안 그 소외됐던 시장도 역시 화랑을 탈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는 중국 8% 성장 말이 많았는데 이제는 중국 내부에서도 7% 성장 말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선진국 기준으로 본다면 7% 정도도 정말 어려운 목표가 되겠지만 일단 지금 중국이 선진국이냐 묻는다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따라서 조만간은 아닐 것이다. 4% 성장률 조만간은 아닐 것이다. 적어도 10년에서 12년 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라운드 시작합니다. 한국의 투자 전망이 갈수록 밝아지면서 아시아의 새로운 투자 천국이 됐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네, 한국
한국이 아시아 다른 투자처에 비해서 확실히 안전한 투자처다. 계속해서 이렇게 칭찬이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 이제 도이체방크에서도 또 얘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그 일본을 제외하고는 이제 아시아에서 자금 조달하는데 엄청난 속도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채권 같은 거 발행에 제가 수월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본다 하면 이제 국내 한국을 아시아에서 차별화를 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역시 그 밑바탕에는 경상수지 흑자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고, 또 외환보유고가 3천억 불이 넘게 갖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신흥국 위기가 왔을 때 금융위기를 겪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자신감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그것이 이제 글로벌 어떤 그 언론들이나 투자 쪽에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본다면, 지금 국내장은 너무 못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피델리티나 이런 데서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아시아 시장에서 한국이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그 언론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잠시 소강 상태, 매수가 줄어든 것은 어떻게 보면 가짜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을 봐야 될 것 같고, 결국 그 아시아 시장에서 새로운 어떤 투자처로서 각광을 받는 그 시점이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이다. 이 얘기는 오래전부터 나왔지만 아직은 출발점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00선 부근에서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는 국내 증시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견조한 조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에 이렇게 긍정적인 얘기 많이 해주셔서 힘이 나는 아침입니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 순서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뒤 2부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